오래된 소류철의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끝에 전해지는 책장의 차가운 감촉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네, 경찰서입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우리 팀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실종자의 어머니가 내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다.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아이가 사라지기 전까지 상황에 대해 물었다. 실종자는 동강국민학교 5학년 김상범 군. 상범 군은 오늘 오전 8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집에서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버스 정류소에서 매일같이 42번 버스를 탄다고 한다. 평소 지각, 결석 한 번 하지 않던 아이가 오전 10시가 되도록 등교하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김상범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상범 군의 아버지 김덕겸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직후 알고 있는 지인들을 동원하여 아들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을 받아 적은 나는 직감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다. 상범 군의 부모에게 사진 한 장을 받아 들고 바로 2~3명씩 조편성을 하여 수색을 시작하였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을까? 공원, 학교 앞 문방구, 놀이동산? 누군가 아이를 만나러 왔을까?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끌고 갔을까? 모든 것이 흐릿했다. 아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단서 하나 없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의문들이 날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4월의 저녁은 아직 쌀쌀했고 하루가 저물면서 불안한 어둠은 더욱 커져만 왔다. 나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범군의 집과 중구에 있는 학교를 포함해 영도구 전역을 철저히 수색했다. 상범군을 봤던 사람은 없을까?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실종 당일 방공훈련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는 절망적인 사실만이 보기 좋게 나의 희망을 비웃고 있었다. 막막함 속에 그렇게 첫날은 야속하게 흘렀지만 상범군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4월 16일, 이제는 더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팀을 나누어 수색 반경을 서구와 동구까지 확장했지만 그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날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만큼 차가웠다. 동이 틈에서 서서히 도시가 깨어났지만 따스한 햇살은 우리만을 피해가는 듯했다. 어디에서도 상범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더욱 절박해졌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4월 16일 오후 4시경 나는 상범군 아버지의 친구인 한 씨와 서구 하단동을 꼼꼼히 수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에덴 공원이 있었는데 하단동에서 가장 큰 공원이자 아이들이 자주 가는 장소였다. 상범군도 친구들과 그곳에서 자주 뛰어놀곤 했다는 정보가 머릿속을 스치며 나는 그 공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혹시 어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상범군의 명함 속 사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실종된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무뎌져 가고 있었다. 못 봤다는 대답에 익숙해질 때쯤 한 여자 상인의 말이 공기를 갈랐다. 아이는 못 봤지만 어제 이 근처에서 아이 모자와 도시락통이 떨어져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다.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단서는 멈춰가던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나는 서둘러 자세한 이야기를 캐물었다. 도시락통이요? 어디서 봤다고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도시락통은 친구가 주워갔다고 했었고 나는 그 도시락통이 있던 곳을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감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단순한 소품일지 모르지만 그 도시락통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일 수도 있었다. 긴장감이 나를 휘감는 것이 느껴졌고 그 작은 단서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몰아붙였다. 그녀는 곧장 도시락통을 보았던 장소로 안내했다.
나와 한 씨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모자와 도시락통이 바닥에 있었던 것 외에 그곳에는 다른 흔적은 없는 듯했다. 실망한 채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숲속 약간 가파른 경사에 있던 공공 화장실이었다. 그 화장실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도 특별히 찾지 않는 이상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나와 한 씨는 발걸음을 화장실로 돌렸다. 화장실에 다다른 나는 주변을 살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불안함에 요동치는 내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깊은 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약 2~3평 남짓한 공간, 코를 찌르는 악취와 여기저기 얼룩진 혈흔. 나는 조심스레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의 4개 칸 중 가장 안쪽 칸은 이상하게도 큰 돌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리지 않게 막아놓은 듯했다. 문 외부에는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어른의 손에서 흘러내린 듯한 피가 문을 따라 번져 있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화장실 바닥과 변기 주변에는 핏자국이 널려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곳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왼쪽 다리의 절반이 변기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변이 묻어 있었고 몸 곳곳에는 더러움과 피가 뒤섞여 있었다.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있었고 아이의 머리와 한쪽 다리가 변기통에 걸친 채로 비참하게 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상봉군 사진이 떠올랐다. 아이의 얼굴과 사진 속 얼굴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상봉군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담담하게 나에게 참혹한 진실과 마주할 것을 강요해왔다. 나는 유광숙 씨의 눈물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아들, 상봉군의 죽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 아이가 그런 잔인한 일을 왜 겪어야 했을까? 그저 평범한 등굣길이 어째서 그 아이의 마지막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상봉군이 마지막으로 탔던 42번 버스를 그렸다. 그날 아침 아이는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작은 몸이 버스 좌석에 편안히 기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버스에서 내린 상봉군에게 닥칠 상황을 떠올리다 눈을 질끈 감았다. 수사는 바로 착수되었고 나는 그 현장에 서서 머릿속으로 사건을 되새겼다. 현장 주위를 살펴볼수록 주변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얇은 노끈이 화장실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이 끈이 상봉군의 마지막 저항을 막았을까? 나는 그 핏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상봉군이 얼마나 힘들게 저항했을지 상상했다. 그 작은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했겠지만 끝내 그 폭력에 짓눌렸을 것이다. 화장실은 너무나 좁고 답답했다. 그 안에서 상봉군이 겪었을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범행 현장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상봉군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그 끔찍한 일이 이 화장실에서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그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나는 작은 실마리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다. 상봉군의 가방, 체육복, 노끈 조각, 그리고 화장실에 피로 물든 벽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함께 맞춰져야 이 퍼즐이 풀릴 것이다.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납치 후 살해,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에덴공원 근처에 있는 사하경찰서에 본부를 설치하고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자료가 담긴 파일들이 갈피를 잃은 듯 책상 위에 널려 있었고 각 팀은 서로 다른 가설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상봉군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범죄 현장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 튄 핏자국을 보면 그가 저항한 흔적이 분명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저항이 누구에게 대한 저항이었는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나요? 내가 물었다. 한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특별한 제보가 없네요. 에덴공원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단념한 채 자료에 집중하면서도 이 사건에 더 많은 복잡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큰 퍼즐 조각이 빠져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했다. 다른 가능성도 고려합시다. 단순한 원한 범죄로 보이지 않아요. 납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본부에서 늦게까지 남아 사건의 흐름을 다시 읽었다. 상봉군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하려고 애쓰면서 범인은 어디서부터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목격자를 확보했지만 두 목격자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첫 번째 목격자는 에덴공원 입구에서 간식을 팔던 엄씨였다. 그는 4월 15일 오전 11시경 회색 잠바와 파란색 바지를 입은 30대 중후반의 남자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상범이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공원 입구에서 라면 튀김을 먹고 난 후 남자가 상범이를 데리고 화장실 쪽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 남자가 상범군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엄씨의 진술을 되새겼다. 두 번째 목격자는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윤 씨였다. 그녀는 4월 15일 오후 3시까지 에덴공원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화장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엄 씨는 상범이가 오전 중에 그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윤 씨는 그 시간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진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 그러던 중 부검 결과가 나왔다. 상범군의 윗속에서 라면 튀김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잘게 부서진 면발은 상범군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엄씨가 말했던 그 라면일 수도 있었다. 나는 화장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사람이 많이 오가지만 좁고 밀폐된 공간. 만약 윤 씨의 진술이 맞다면 범인은 오후 3시 이후 상범군의 시신을 가져다 놨다는 말이 된다. 엄 씨의 진술이 더 유력해 보이는데요? 한 동료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하지만 윤 씨의 진술도 간과할 수 없어. 누군가가 그날 이곳으로 시신을 가져다 놨거나 정교하게 시간을 맞추어 움직였을 수도 있어. 이제 모두의 관심은 그 남자에게로 집중되었다. 회색 잠바, 파란 바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 상봉군을 데리고 화장실로 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상봉군을 그곳에서 무슨 이유로 죽였을까?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분석한 끝에 나는 범인이 상봉군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봉군의 아버지와 원한 관계가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그때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상봉군의 먼 친척 유 씨였다. 유 씨는 과거 상봉군의 아버지와 불화로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다. 사건의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며 나는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 씨는 다소 어두운 과거를 지닌 인물이었다. 상봉군의 아버지와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원한 관계로 보면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유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출했다. 사건 당시 그는 인천에서 유조선에 승선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했다. 확인 결과 승무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고 같이 있던 동료의 증언도 일치했다. 결국 유 씨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분명 뭔가 놓치고 있었다. 유 씨가 아니었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경찰은 다시 상봉군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상봉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상봉군의 아버지가 사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수상한 점은 사건 당일 그는 유괴범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현금 200만 원을 미리 준비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하지만 공식적인 유괴 협박이 없었기에 현금 200만 원의 용도가 불분명했다.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상봉군의 아버지가 아이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증폭되었다.
나는 신문을 시작하기 위해 상봉군의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그는 차분한 얼굴로 나를 응시했다. 그 눈빛 뒤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2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200이고 300이고 나발이고 유괴범이 탈락할까봐 해. 와, 뭐 잘못되십니까? 그럴싸했지만 어딘가 수상했다. 공식적으로 유괴 협박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현금을 준비했던 걸까? 다음으로 회사 그 여성의 직원의 신문에 들어갔다. 그녀는 상봉군의 아버지와 관계를 부인하진 않았지만 범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봉군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며칠간의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상봉군의 아버지와 그 여성이 의심스러웠으나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서류들을 펼쳐보았다. 상봉군의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게 사건의 핵심일까? 아니면 단지 가족 내의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일까?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수사본부는 결국 해를 넘기며 해산되었고 1989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사본부를 정리하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우리는 결국 그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지 못했다. 진범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봉군의 사진을 쥐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 어린 소년의 눈망울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선명했다. 그 어린 소년의 눈망울이 마치 나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았다.